2026년 5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를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우리 일상과 맞닿아있는 묵묵한 행정적 사회정책을 살펴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용광로처럼 달아오른 정치평론의 세계를 생생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흐름들인데요. 청소년 사법과 복지, 그리고 디지털 범죄 대응 같은 실질적인 정책들을 먼저 짚어보고요. 이어서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 담론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적 조치들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최근 여성가족부의 정책 동향을 보면 인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촉법소년 연령 상한선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해보니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확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무서운 꼬리표를 달아주면 아이들이 다시 엇나갈 확률, 즉 재범 위험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처벌보다는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쪽으로 확실하게 정책의 무게중심을 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따뜻한 정책적 접근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가족과 돌봄 파트에서 발표된 최근 설문 결과를 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태를 조사한 건데요. 수치가 정말 고무적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은둔, 우울감, 자살 생각 같은 부정적인 지표들이 모두 확연하게 떨어졌거든요. 반면에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실제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현대사회 문제들에 맞서는 구조적인 지원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 지원단의 행보가 매섭습니다. 예전처럼 느린 행정 절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통신사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불법 콘텐츠를 빛의 속도로 차단하고 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동줄, 범죄자들의 수익 구조를 끝까지 추적해서 자금줄을 말려버리고 국제수사 공조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이고 촘촘한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을 돕는 눈부신 성과도 있습니다. 전국 159개 세일센터를 통해 올해에만 무려 2,300개가 넘는 여성 주도 창업이 성공했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는 지원이 아닙니다. AI 교육부터 맞춤형 멘토링, 가장 막막한 초기 자금까지 패키지로 꽉 채워 밀어준 결과죠. 26년 경력을 살려 유미당이라는 멋진 발효음료 브랜드를 런칭한 사례나 직접 만든 교육용 카드게임으로 인증까지 받아낸 생생한 스토리들을 보면 좋은 정책이 어떻게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의 비즈니스로 피어나게 하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까요? 세 번째 주제, 다가오는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치 담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분히 돌아가는 행정 정책의 세계와는 달리 유튜브를 비롯한 정치평론계는 지금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감이 팽팽한지 선거 일정을 한번 보시죠. 5월 21일을 기준으로 사전투표까지는 단 8일, 본투표까지는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턱밑까지 다가온 빡빡한 타임라인이 각 정치계파의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 주목하는 건 진보 진영 내부의 거친 이념 충돌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한쪽은 유능함을 증명하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고, 다른 한쪽은 타협 없는 이념적 선명성을 앞세우는 이른바 순혈주의 노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특정 인사들이 이 실용주의 노선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마치 선명성 경쟁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팽팽한 노선 갈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방송 패널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평론가들은 치열한 현대 정치의 이해관계나 선거의 실패를 역사적인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에 빗대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자 과도한 프레이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실용을 중시하는 쪽과 선명성을 중시하는 쪽,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열한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실제 바닥 민심, 즉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선거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인 평택 선거구의 여론조사입니다.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조합해보면 와, 정말 표심이 딱 세 갈래로 팽팽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가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박스권에서 지지층을 치열하게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 보수 진영의 유이동 후보까지 20% 안팎의 지지율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대혼전입니다. 이 복잡한 평택의 상황을 두고 한 유튜브 평론가가 아주 뼈있는 비유를 던졌습니다. 바로 10대 1의 싸움 같다는 건데요. 혁신당 소속 의원들, 유튜브의 유명 스피커들, 거기에 옛 정치권 인사들까지 모조리 가세해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 한 명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현 상황을 절묘하게 묘사한 겁니다. 같은 진영 내부의 견제와 압박이 다른 당과의 경쟁보다 더 매섭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비유죠. 반면에 또 다른 핵심 선거구인 부산 북구 갑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여기는 조사기관 세 곳 모두가 아주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0% 안팎으로 안정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보수 진영의 한동훈 후보가 32에서 33% 정도를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 외 보수 성향 박민식 후보가 20% 선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평론가들은 부산 북구 갑의 판세를 일명 4-3대2 포메이션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정우 40%, 한동훈 30%, 박민식 20%라는 큰 틀의 지형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건데요. 막판에 정말 극적인 단일화나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거대한 4-3위의 구조적 벽을 허물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청소년을 보듬고 악질적인 범죄를 막아내며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나가는 묵묵한 행정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용과 이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뜨거운 정치의 시간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제 며칠 지면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내려집니다. 과연 시민들은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적 해결책에 표를 던질까요? 아니면 치열하게 불타오르는 이념적 대결에 마음이 움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